자, 오늘장의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전날 급등했던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 최대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나 싶었던 2차 전지주들, 3분기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답답한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전날의 전고체 배터리주 급등이 과연 2차 전지 섹터 내 주도 종목 손바뀜 현상으로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여부에 대해 오늘 좀 진단해 보면 좋을 텐데, 일단 어제 전고체 쪽이 강세를 보인 배경, 정부 정책 때문이었죠,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투자 자금을 넣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올해 국내 증시의 최대 주도주였죠. 이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주도주가 뭔가 바뀌는 분위기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급등한 종목 사이에 이제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기대감이 형성됐는데요. 한동안성이 어제 상한가 마감했고 레몬도 상한가 마감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상한가 갔다가 좀 밀리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달에 최소 10%에서 많이는 61%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들이 급등한 모습을 본 그 공통 분모가 바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이제 배터리 기술이죠.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주라는 점인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총괄위원회라는 회의에서 총 사업비 1,172억 3천만 원 규모의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 사업을 예비타당 조사를 이제 통과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게 많으니까 꿈의 배터리라는 얘기가 이제 수식어가 붙었겠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우선 상용화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은 지금 뭐 되게 말은 많습니다. 각 기업별로 뭐 이제 일자는 다 다른데 2028년도까지 전기차용 화학물계 전고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 리튬 메탈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도심 항공용 초경량 리튬 황 2차 전지가 각각 개발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에 전고체 관련 기업과 2차 전지 제조, 검사, 설비 개발 기업이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죠. 이제 이게 리튬 메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 대신에 흑연을 대신 넣어요. 음극재 죄송합니다. 음극재에 흑연 대신에 리튬 메탈을 이용해서 에너지 밀도와 이제 수명을 개선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뭐 흑연 관련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상관없지만 중국이 아마 오늘부터 흑연 수출을 좀 제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아마 개발이 되게 되면 이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쨌든 현재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차세대 2차 전지가 공급되게 되면 뭐 2030년 이후에 이게 뭐 현재로는 뭐 공급이 되게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제 의견을 좀 드려보자면 개발이 된다 해도 사실 당장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안 나옵니다. 아니, 전 못 나온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유는 완성차 업체들과 이제 안정성 체크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하고 협의하는 과정만 기본적으로 몇 년이 걸립니다. 일단 리튬이온이 처음에 상용화 됐을 때도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제 지금 좀 상용화된 그런 부분인데 기술적 문제 있죠. 그리고 뭐 새로운 공정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거 공정에 대한 새로운 시설도 이제 넣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최대 5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적용이 될 때까지는 기간이 걸리고요. 현재 삼성 SDI가 제일 빠릅니다. 2027년도 상용화 목표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2028년도 상용화 목표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상용화 목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해외 기업 중에는 제일 경쟁자가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원래는 2025년도에 하겠다라고 했다 이거를 기간 확 늘려가지고 2027년에서 8년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너무 먼 미래입니다. 개발도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삼원계가 긴장할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삼원계가 만약 긴장을 하려고 하면은 전고체가 나와서 상용화돼서 자동차에 배치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점유율이 최소 40%는 돼야 되는데 그거 되게 먼 미래일 것 같거든요. 지금도 뭐 도요타 말씀드렸지만 도요타가 2025년도 한다고 했다가 2027년, 8년 늘렸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 SDI 27년, SK온 28년, LG엔솔이 30년을 말하는데 이게 이때 대량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뭐 삼원계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이 이거 가지고 긴장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이슈라 생각해서 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전날의 반등을 일시적 반등에 그치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거죠? 전고체는 사실 근데 중간에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 없으면 좀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근데 뭐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올라가는 건 그냥 이슈몰이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용화 목표가 빨라야 2027년이니까 좀 선반영을 세게 하긴 했네요, 지금. 자, 이어서 박수환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때 넥슨, NC소프트와 함께 3N으로 꼽히면서 국내 게임 업계를 쥐락펴락하던 갑자기 사투리가 나왔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넷마블 얘기입니다. 계속되는 주가 부진에 시가총액이 새로운 대장주 크래프톤의 반토막이 나기도 했었는데 그랬던 넷마블 반격에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넷마블 주가는 54% 올랐습니다. 11월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어제 거래에서는 줄곧 약세를 보이더니 마감께 매수 주문이 쏟아지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역대 최저 수준의 가격이 꼽힙니다. 지난 10월 말 기록했던 36,000원대는 2017년 5월 상장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올해 4월 기록한 연고점 73,000원과 비교해도 반값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미뤄뒀던 시작 공개가 줄줄이 다가오는 만큼 이 중에 취향인 게임 한 개쯤은 있겠지라는 기대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넷마블 주식을 나흘 빼고 순매수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60억 원이 넘는데요. 기관 역시 310억 원어치 이상 사들인 걸로 집계되는데요. 이전 달인 10월 70억 원 넘게 매도했었는데 한 달 사이 포지션을 바꾼 셈이죠. 네. 사실 뭐 메타버스도 하겠다 이러면서 넷마블은 또 여기다가 인기 게임도 그렇게 썩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 1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 당장 이번 분기 흑자 전환할 여부를 두고도 상당히 말이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4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 아니다. 300억 원 영업 손실이 계속될 거다라는 식으로 전망이 엇갈립니다. 다만 내년 연간 흑자 달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한 비율 효율화가 통했고 하이브 지분 처분을 대표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도 한창이라는 이유에서죠. 이익폭을 키우려면 본업인 게임뿐 아니라 계열 회사들의 실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넷마블은 앞서 앵커 말씀대로 게임 외에도 메타버스 확장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 바 있죠. 2021년 설립한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와 이듬해 지분 90%를 인수한 메타버스 월드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각각 100억 원, 180억 원 넘는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넷마블은 앞서 2019년 12월에는요. 코웨이의 지분 25.6%를 인수하면서 실물 구독 경제 사업과의 시너지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글로벌 패션 플랫폼이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뷰티 사업으로도 발을 넓힌 바 있습니다. 이 중 힐러비는 실적 부진에 빠져서 자본 잠식 상태인데 희망 퇴직과 더불어서 넷마블과 코웨이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주가에는 기업이 들고 있는 지분 가치도 반영되죠. 넷마블 주가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업 확장을 위한 M&A 과정에서 고정비가 들었다면은 조금 뭐 비인간적인 얘기겠습니다만 희망퇴직도 하고 구조조정도 뭐 이렇게 세게 하고 뭐 그런 기업들이 많죠. 지금까지의 상승이 저렴한 주가 덕분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실적이 받쳐줘야 한다는 뜻일 텐데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간의 단기간의 급등세에 중단기 골든 크로스를 넘긴 상태입니다. 단기 골든 크로스는 5일 평균 주가가 20일 평균 주가를 넘겼을 때를 말하고요. 중기는 21선이 61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넷마블 차트상으로는 단기 골든 크로스는 지난달 5일에, 중기는 20일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단기 골든 크로스는 짧은 거래 시점 파악에 쓰입니다. 중기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비로소 강세장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넷마블 현재 주가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마지막 장기 골든 크로스는 61선과 100일선을 비교합니다. 다만 해석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 직후엔 한 달 안팎의 조정장에 들어설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넷마블의 신작 기대뿐만 아니라 크래프톤과 위메이드는 가상화폐 이슈도 있고요. 여기다 더해서 NC소프트도 리니지 기대감이 만연한 만큼 게임주들의 반등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밤사이 테슬라의 하락뿐 아니라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반도체 업황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이슈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를 보면 개인과 외국인들의 투심이 완전히 엇갈렸는데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7만 전자에 도달하자마자 개인은 매도를 했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이 모두 받아줬습니다. 이 내년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커지고 있는데 투심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일단 내년 메모리 업황은 살아나는 게 맞죠? 남민 기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조선업을 소개하면서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조선업의 실적을 봐보십시오. 주가는 다음에 보시고요. 지금 똑같은 동향입니다. 반도체가 드디어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있느냐? 먼저 D램 반도체, 우리가 세계 1위를 갖고 있는 D램 반도체는 내년에 시장이 금년보다 40%가 더 확대된답니다. 그리고 D램을 포함한 모든 반도체 시장 역시 13%가 더 증가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세계 3대 D램 업체가 금년에 모두 다 감산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 줄었다. 그러면 그다음 결과 뭐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DDR이라든가 낸드 프레시 등 우리가 한국이 강점이 있는 그 반도체인데가 중요한데 최근에 가장 부각되는 뭐죠? 바로 AI 아닙니까? 그 생성형 인공지능. 이게 바로 HBM이라는 반도체가 소요되는데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10짜리 반도체, D램 반도체 5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HBM 만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릴까요? $10짜리 5개면 $50에 팔려야 되잖아요. 답은 틀렸습니다. 시장에서는 $300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HBM이라는 것은 반도체 DDR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만든 건데 그 가격은 DDR 가격의 5배에서 10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크기가 줄겠죠. 네. 예. 크기가 확 줄어들면서 바로 그겁니다. 예. 크기는 줄고 용량은 더 커지는 그런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반도체 업황이 금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엄청나게 적자 냈죠. 하이닉스도 적자 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양사를 합쳐서 영업 흑자만 20조 원이 기대되는 큰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투자 전략. 다들 관심 많으시죠? 내년 시장 전망에 맞춰서 매수했던 외국인의 전략 따르는 게 적절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뭘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반도체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사고 있습니다. 뭘 샀다는 얘기입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반도체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 30년 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 20년 동안은 계속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샀다는 건 반도체를 샀다는 뜻이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갔다는 얘기는 반도체를 팔았다는 뜻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55,000원에 사실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께서 82,000원에 사실 수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무조건 삽니다. 네. 왜? 지금 삼성전자 7만 원 넘었고 하이닉스 13만 원 넘었으니까. 그런데 내년 설이죠. 내년 2월 달 되면 이 얘기 똑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9만 원대 있는데 8만 원대 있는데 여러분한테 7만 2,300원에 사시라면 사겠습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늘 강조드리죠. 여러분 포트에는 항상 현금 20%하고 반도체 20%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내년에 큰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트의 현금 비중 20%와 반도체 비중 20%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리포트와 공시도 체크해 보시죠. 정준혜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신규 제시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 치료제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대신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목표가는 100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내년 미국 출시 신제품 3종 매출이 인식될 것이라며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신규 제시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은 내년 레이저 티닙 국내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고 또 미국과 유럽 승인이 기대된다면서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9만 2천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목표가가 하향된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중해제약인데요. 4분기 고마진 제품 매출 성장이 기대되지만 상상인증권은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이번엔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현대위안인데요. 전기차 부품 매출 증가가 전망된다면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7만 7천 원으로 유지한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유일 로보틱스에 대해서 해외 수주 확대로 내년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리포트 참고하셔서 12월의 첫 거래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리포트와 공시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최근 들어 급등하는 우선주들에 대한 내용도 진단해보겠습니다. 최근 정치 테마 우선주, 무슨 우선주들의 급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에 따른 현상에 환호하시는 개인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마냥 좋아해도 되는 상황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주 급등 현상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어제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비교적 좋은 모습 보였죠.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선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대한금속, 남선알미늄, 계양전기, 일양약품, 특히 대상홀딩스는 어떻습니까? 연 나흘째 상한가를 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끔 강조드리죠. 수안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이 세 개를 합친 것이 바로 주가의 등락 요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죠. 지금 우선주가 올라가는 게 수익성이 좋아서인가? 성장성이 있어서인가? 안정성이 좋아서인가? 저는 세 개 다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답은 뭐냐? 왜 우선주가 올라가느냐? 바로 수급입니다. 매도하는 물량보다 매수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라간다. 오직 수급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런 현상 가끔 나왔는데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선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그러면은 전체 시장은 별로 힘이 없었고 특히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느냐 길어야 일주일이라 이겁니다. 일주일도 안 걸린 경우가 많고 결론 말씀드리면 우선주가 급등세를 볼 때는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징크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주들이 보통주에 앞서서 급등하는 경우 그럴 때마다 조금 경계해야 된다. 우선주들이 너무 우선적으로 올라주면 조금 우리가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이럴 때. 예, 방금 그 1번 꼭지에서만 말씀드리면 나 소장은 우선주 무척 싫어하는구나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든 영국이든 우리 한국이든 우선주 투자는 정석 투자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선주는요. 보통주보다 통상적으로 1% 배당을 더 줍니다. 예컨대 현대차 보통주의 배당을 5% 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현대차 우선주는 6%를 주는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보통주 현대차는 20만 원이고 우선주는 10만 원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석 투자라는 얘기인데요. 왜 어제같이 그렇게 급등세 상한가 나오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주를 살 때는 문제가 없어요.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고 싶을 때 올라갈 때는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선주가 상승세가 꺾여가지고 하락세 접어들잖아요. 팔고 싶어도 안 팔립니다. 내게 항상 주식은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주 같이 유동 물량은 적고 수급에 의해서만 올라간 주식은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 여러분들 계좌의 전체 포트의 10%까지만 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 투자하시면 우선주 투자, 테마주 투자는 100만 원, 즉 10%까지만 투자하시면 다소 거기서 손실 보시더라도 전체에는 큰 영향 없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비자발적 장기 투자 경계하라는 말씀이셨고요.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주들의 약진이 돋보였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후공정 테스트 기업 리노공업의 포커스를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리노공업이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주 가운데 하나라고요. 맞습니다. 리노공업의 대표 제품 리노핀은요, 반도체 테스트핀입니다. 국내외 1,020여 개사의 납품 중인데 높은 인지도로 봉고차나 딱풀처럼 보통 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강한 시장 지배력의 업계에서는 갑 중에 갑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노핀은 반도체나 기판의 불량을 테스트하는 데 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주로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핀 끝이 조금씩 닳기 때문에 소모성 부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든 소켓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이죠. 올 들어서 3분기까지 누적 핀과 소켓의 매출은 각각 535억, 1,242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IT 분부들이 갈수록 작아지면서 핀 역시 미세화 기술이 필수적이죠. 자연스럽게 개수는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MS나 구글, 인텔 등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과 개발에 뛰어든 점도 기회입니다. 강점으로 꼽히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앞세워서 고객사 요구에 맞는 제품을 그때그때 가져다 줄 수 있어서 몸값을 더하고 있죠.
언뜻 들어도 기술 집약적인 면이 있어서 진입 장벽이 꽤 높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반도체 제품 테스트는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이 쌓아온 업력이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들어서 주가 많이 올랐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한 달에도 45% 뛰었습니다.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시가총액 3조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2위에 올라섰습니다. 주가 상승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11월 320억 원 넘게 순매수한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이 쏟아졌던 지난달 16일에는 14% 넘게 올랐고요. 다음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진 17일이나 27일에도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추가 랠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3개월 6곳의 증권사가 리노공업의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요. IBK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19만 원, 대다수 증권사가 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최근의 주가 급등에 지난 29일 기존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박유영 연구원은 2024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24% 늘어날 것이라면서 큰 폭으로 실적이 회복될 전망이라고 분석했고 반도체 핀의 초미세화와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키우면서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를 고객사를 둔 리노공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가 상승 탄력 더 응원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입니다. 합병을 앞둔 티빙과 웨이브 소식으로 마무리해보죠. 이 CJ E&M의 OTT 플랫폼 티빙과 SK스퀘어의 웨이브가 합병을 하는 건데요. 무려 3년에 걸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모습입니다. 그런데 합병 법인의 최대 주주가 되는 CJ E&M의 주가 되려 어제는 급락을 했거든요. 그 배경 좀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에 합병 관련 소식을 참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일 많이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최근에는 이제 M&A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티빙과 웨이브 얘기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합병 법인 최대 주주 CJ E&M의 주가가 어제 좀 하락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CJ E&M과 SK스퀘어 어제도 좀 설명드렸었죠. 이제 자사 OTT인 티빙과 웨이브를 합병하는 MOU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완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CJ E&M이 합병 법인의 최대 주주로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K스퀘어가 2대 주주로 오르는 구조인데 최근에 이제 좀 살펴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OTT의 월간 활성자 수가 넷플릭스가 1,137만 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쿠팡플레이 많이 치고 올랐습니다. 527만 명, 그리고 티빙이 510만 명이고 웨이브가 423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거 다 이용하고 있네요. 여기서 한 명씩 빼야지 아마 정확할 것 같은데 최근에 쿠팡플레이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로 해외에서 오는 어떤 그 되게 유명한 축구 클럽들 다 쿠팡플레이가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데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용자들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쿠팡플레이가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올 정도로 쿠팡플레이가 압도적으로 이제 스포츠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2위를 거의 굳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원래 2위와 3위였었던 티빙과 웨이브가 조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후순위로 밀렸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 티빙 웨이브 합병은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특종이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거고요. 여러 특종들을 주로 이제 우리 한국경제신문이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꼭 한 번씩 구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토종 1위 OTT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기에는 좀 무리 아닙니까? 실익이 좀 얼마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양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 이제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합병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해도 이제 규모의 경제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 규모의 경제도 처음에는 뭔가 핫 이슈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받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컨텐츠를 위한 이제 투자 규모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만 5,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와 티빙이 각각 웨이브는 2,000억 원, 그리고 이제 티빙 같은 경우는 1,300억 원, 합했을 때 단순 3,300억 원인데 합해도 넷플릭스의 6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따라가려면은 투자는 확실히 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OTT 시장 쪽 분위기를 보면은 이거 1위는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2, 3위 정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느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넷플릭스가 워낙 독보적이니까 사실 이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웨이브와 이제 티빙도
서로 사실은 이건 1위가 저기 앞에 가고 있고 2위 자기들끼리 막 돈 줘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출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합쳐서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합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합병에 대한 실익이 있을 것인가, 즉 시너지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뭐 앞에서 제가 농담같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OTT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보면은 각각 컨텐츠마다 이제 보고 싶은 게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같이 다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뭐 SK텔레콤을 이용해서 웨이브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이용합니까? 저랑 와이프, 아이들 뭐 다 이제 다 그게 좋아해요? 달라가지고 네, 이제 그렇다 취향이 보니까 다르시군요. 네, 너무 달라가지고 다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OTT 시장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액과 이제 가입자 기반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문제가 일단 양사 모두 현재 지금 BEP도 못 넘기고 있거든요. 둘 다 1,000억 원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양사를 합쳤을 때 재무적 부담이 클 거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A와 B와 합병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알파라고 나겠지만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11번가 매각으로 SK스퀘어를 어제 다루긴 했었는데 좀 이슈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일단 이 시너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중립기어 놓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또 쿠팡 플레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SNL이라든지 드라마도 너무 잘 만들어서 지금 뭐 넷플릭스의 아성을 뛰어넘냐 여부보다 쿠팡 플레이도 좀 야무지게 좀 잘 이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